오후 2시 30분 부산의 한 주택가에 귀신이라도 본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엄마야.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본 두 남자가 뒤로 주저앉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70살 할머니였지만 이 남자들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니? 할머니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본 것처럼 말이죠. 죽었잖아. 죽었다고. 형이라고 보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죽었다고? 누가? 순간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뭔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아들로 보이는 이들이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걸까요? 주변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나와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재회가 왜 이렇게 공포영화 같은 분위기인지 말이죠.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믿기 어려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할머니는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이 뭐였는지,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막내딸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자주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헷갈리는 듯한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말이죠. 같은 시간, 형 민수와 둘째 민호는 커피숍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 민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도심 공장 부지, 그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전 10시였습니다. 하얀 진료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뇌 모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받은 검사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진료실 한쪽에는 세 자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는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첫째 아들 민수와 둘째 아들 민호는 벽에 기대어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책상 위에 펼쳐진 CT 필름들을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CT 사진을 형광등에 비춰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마 부분의 위축이 보입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 초기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펜이 필름 위를 가리켰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함께 판단력도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들려왔습니다. 막내딸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뒤에 서 있던 첫째 민수와 둘째 민호 형제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했네. 민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 중에서 유독 판단력 저하라는 부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면서도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의사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첫째 아들 민수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가족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은이의 팔에 의지한 채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그때 첫째 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순간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형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엄마를 요양원에? 지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매일 돌볼 수 있어? 둘째 아들 민호도 형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도 그랬잖아.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걱정스러워했던 오빠들이 벌써 박순자 어머니를 멀리 보내려 한다니요. 저는 반대예요. 엄마는 집에서 지내셔야 해요. 지은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아니에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형제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째 민수와 둘째 민호는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형, 지은이가 너무 고집이 세. 민호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현실을 모르고 있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재산 생각 안 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도심 한복판 공장 부지잖아. 맞아. 요즘 그 동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두 형제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라는 불행한 소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은이야. 제가 어머니 곁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민수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간 순자 할머니 집에서는 지은이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약을 챙겨드리며 하루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무서우시죠?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냐?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게요. 저도 무서워요. 지은이의 솔직한 마음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할머니의 말에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두 아들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치매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째 아들 민수가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효자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행 일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행 일이 뭐가 있다는 거냐? 요즘 사기도 많고 통장 관리를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민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머니가 또렷하게 거부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하지? 좀 더 기다려야겠어. 상태가 더 나빠질 때까지.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시선과 행동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주가 흐른 후 박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단한 요리도 중간에 잊어버리고 방금 전에 한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오후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켠 채로 깜빡 잠들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은이가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첫째 아들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둘째 아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어머니의 안전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돌볼게요. 뭐? 지은아, 그건 너무.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 곁에 붙어 있으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민호도 재빨리 말렸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집에서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 이 부동산 시세 좀 봐. 민호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공장 부지 주변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와, 120억은 가볍게 넘겠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간헐적으로 멀쩡하시다는 거야. 맞아. 오늘도 은행 업무는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 두 사람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보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제지했지만 속마음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은이가 계속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게.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 형제는 서로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은이를 어머니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민수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머리가 자꾸 깜깜해진다.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바다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행이라. 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요. 지은이도 좋아할 거예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나. 민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민수가 여행 제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지은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갈 건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부산 바다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공기도 좋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야. 민수는 이미 장소까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적고 조용한 해안가 펜션 말이죠.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도 최근에 많이 힘들어 하셨으니까. 민호도 동조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민호는 여행 준비를 핑계로 다시 만났습니다. 예약은 다 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해변가 펜션으로 했어. 사람 없고 조용한 곳이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좋네. 그런데 민호가 말을 멈추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형, 정말로 괜찮을까? 뭐가? 이 계획 말이야.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 갑자기 찾아온 양심의 가책에 민호는 불안해했습니다. 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 봤잖아.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야.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돼? 하지만 지은이한테 다 넘어가면 우리는 뭐가 돼?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야? 민수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이 양심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형. 계획대로 하자. 그 무렵 지은이는 어머니를 위해 여행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옷, 상비약,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들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시던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조개 넣고 시원하게.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거 좋겠다. 오랜만에. 지은이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신선한 조개와 미역을 넣고 천천히 우려낸 국물은 진한 바다 향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주 끓여주시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다. 옛날 생각이 나네. 할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시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바다 보러 가는 거 기대되시죠?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나들이네.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며칠 앞둔 어느 밤,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순수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아들들의 행동과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직은 지켜봐야겠구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움이 아닌 뭔가 다른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여행 최종 확인을 위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출발하는데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응, 지은이가 다 챙겨줬어. 좋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전날 밤 민수와 민호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형, 정말 괜찮을까? 민호가 또다시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돼. 민수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박순자 할머니가 이미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른 아침 박순자 할머니 가족은 부산 근교의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 괜찮으세요? 뒷좌석에서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오랜만에 바다 보러 가니까 좋네. 할머니의 대답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해안가 펜션이었습니다. 바로 앞이 바다였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일부러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요양하기에 딱 좋은 곳이야. 둘째 아들 민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펜션 사장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모시고 오셨네요. 바다 공기가 좋아서 많이들 오세요. 네,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요양차 왔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바다 보면서 산책도 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사장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펜션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가족들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바다가 정말 예쁘죠? 지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참 좋구나. 오랜만에 보는 바다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바다 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기, 저 바위 있잖니. 할머니가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네, 바위요? 저기가 위험한 곳이야. 물살이 새서 사람이 빠지면 못 나와.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할머니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냥 TV에서 본 것 같아.
할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펜션 식당에서 가족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회와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회 드실 수 있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맛있겠네. 할머니가 젓가락을 들더니 능숙하게 회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펜션 사장이 할머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회 드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사장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에 자주 먹었거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젓가락 쓰시는 것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드셔보신 것 같은데요?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가? 할머니가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간 후 민수와 민호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대화했습니다. 형,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어머니가 가끔 너무 또렷해. 치매가 그런 거야. 멀쩡할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고. 민수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바위 위험하다고 한 것도 이상하고 그건 TV에서 봤다고 했잖아. 그래도 민호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혼자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잠옷을 입고 나와서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잠 안 오세요? 바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보고 있었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 와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지은이가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지은아. 할머니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내가 정말 고맙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할머니의 말에 지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두 사람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베란다에서는 민수와 민호가 내일 계획에 대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내일 아침에 하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이른 아침에 산책 나가자고 해서. 민수도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쟤는 늦잠 자니까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구나. 할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움이 아닌 모든 것을 파악한 사람의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가 어머니를 깨우러 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일출 보러 가요. 일출?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네, 바다에서 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답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운 밝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미소였습니다. 아침 6시, 바다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 민호,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펜션을 나섰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민수가 외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어제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했던 그 바위 근처였습니다. 좋다.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아들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뒤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천천히 바위가 많은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출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요. 첫째 아들 민수가 절벽 가까이 있는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어제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절벽 끝에 도착했을 때 아래로는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높네요. 둘째 아들 민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떨어지면.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드러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너무 가까이 가시면 위험해요. 민호가 말했지만 정작 그와 민수는 할머니를 바위 끝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민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해 뜨는 거 보세요. 민수가 할머니의 주의를 바다 쪽으로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는 그 순간 두 아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외쳤지만 그것은 진짜 걱정이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순간 할머니가 균형을 잃으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의 몸동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두 아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봤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 어떻게 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신고해야지. 민수도 당황해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사고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벽에서 떨어지셨어요. 민수의 신고 전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해경과 소방서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펜션에서는 지은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오빠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지은이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어머니가.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출 보러 나왔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셔서 민호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아들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됐지만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경에서는 조류가 강해서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됐고 사흘 더 수색해 본 후 결정하겠습니다. 해경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수와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어머니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민수가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사흘 후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공식적으로 실종자가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사망 추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빈관에는 할머니의 사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하루 종일 울었지만 민수와 민호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가시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민수가 조문객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치매도 초기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민호도 슬픈 척 연기했습니다. 장례 후 한 달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시작됐습니다. 재산 상속 절차였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은 없으시고 법정 상속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 명이 3등분하는 건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 등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공장 부지의 가치가 정확히 120억 원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지은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셨나 봐. 민수가 침착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상속 절차부터 마무리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박 할머니 같았는데 동네 슈퍼 사장이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착각이실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목격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병원 근처에서도 할머니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자꾸 엄마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은이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할머니를 본 거겠지. 민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각각 40억씩 받게 되어 있었고 지은이도 같은 금액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형,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모든 게 계획대로. 민수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계획이 뭐? 지은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머니 일이 잘 정리된다는 뜻이야. 민수가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이 어머니 사고에 대해 말할 때마다 미묘하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 부산의 한 주택가에 귀신이라도 본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박순자 할머니를 본 두 아들이 뒤로 주저앉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3달 전 바다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으악, 엄마야. 첫째 아들 민수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박순자 할머니를 보고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니? 할머니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3달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죽었잖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었다고? 누가? 할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지은이가 집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어떻게,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지은아, 왜 울어? 엄마 살아있잖니. 할머니가 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민수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찾았다고? 정말로? 할머니의 질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낡은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어부 김창수 씨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잘 찾아오셨네요. 김창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창수 씨. 덕분에 집에 올 수 있었어. 할머니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은이가 김창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수라고 합니다. 김창수가 자기소개를 한 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에 새벽에 금을 정리하러 나갔다가 바다에 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고 계셔서 급히 구조해서 우리 마을 병원으로 모셨죠. 그럼 엄마가 살아계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가 기억을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집 주소도 기억 못하시고. 김창수의 설명에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기억이 나신 거죠? 민수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전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다 생각나셨다면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창수가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은이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억이 다 돌아오신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민수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의 대답에 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창수가 떠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민수와 민호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특히 지은아가 많이 생각났다. 할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도 많이 걱정했겠구나. 네, 어머니. 정말 많이 찾았어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장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요? 민호가 당황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응, 나는 죽은 걸로 알고 계셨잖아. 장례는 치렀을 텐데. 할머니의 질문에 아들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건 시신을 찾지 못해서 빈소만 차렸어요. 민수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빈소라.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왔겠네. 네,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랬구나. 누가 왔는지 궁금하네.
할머니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 그건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산 정리?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재산 정리를 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실종 처리가 되어서 법적으로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사망 추정 신고도 하고 상속 절차도 진행했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할머니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서늘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다시 정리하면 돼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정리하면 되지.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할머니는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 집은 누가 관리했지? 제가 가끔 와서 정리했어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그럼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그건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집에 금고에 넣어뒀어요. 내일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와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창수 씨가 잘 돌봐줘서 건강해졌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응? 오빠들이 좀 이상해요.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는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돌아오신 걸 보고 너무 놀라는 것 같아요. 기뻐해야 할 텐데. 지은이의 관찰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반응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수와 민호는 긴급히 만났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민호가 패닉 상태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분명히 떨어졌는데. 민수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예전과 달라. 어떻게? 너무 또렷해. 치매 환자 같지 않아. 민수의 말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일을 알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일단 조심해야겠어.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는 혼자 앉아 오래된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석 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치매 환자의 혼란이 아닌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첫째 아들 민수가 어머니의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서류 가져왔어요. 민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박순자 할머니가 가방을 받아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통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나는 게 더 있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아. 할머니가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가 한 장의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어떤 건데요? 민수가 다가가서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서,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가 실종되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민수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언제? 한 달 전쯤? 민수의 대답에 할머니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날짜가 내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내 도장이 맞나? 할머니가 계약서의 인감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서류함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더니 도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상하네. 내 도장이랑 미묘하게 달라. 할머니의 지적에 아들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은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누군가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더니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확대경은 왜?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도장 자세히 보려고. 할머니가 확대경으로 도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건 위조야. 위조요? 응. 내 도장은 테두리 부분에 미세한 흠이 있거든. 이건 그게 없어. 할머니의 정확한 지적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 사업요? 지은이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할머니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들이 알아챘습니다. 연기라는 것을. 어머니, 혹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네. 은행 거래 내역서인데. 할머니가 통장 거래 내역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돈이 많이 빠져나갔네? 그건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로.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병원비? 내가 입원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할머니의 추궁이 계속되자 아들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실은 장례 비용이랑.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 할머니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5천만 원? 장례 비용이 5천만 원? 그게. 그리고 이건 뭐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머니가 또 다른 출금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중개 수수료가 3억? 뭘 팔았길래 중개 수수료가 3억이야? 할머니의 계산 실력과 추리력에 아들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평소 모습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 예전에 계산 일을 많이 해봐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지은이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젊었을 때 부동산 일을 했었어. 부동산 일요? 응.
작은 중개업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개발 사업도 했고 할머니의 고백에 지은이는 놀랐지만 민수와 민호는 다른 이유로 긴장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부동산 전문가세요? 뭐, 그런 셈이지. 할머니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럼 우리 집 공장 부지도 엄마가 직접 사신 거예요? 지은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직접 골라서 산 거야.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어요? 글쎄, 계산해보면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130억 정도 될 거야. 130억? 지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특히 내가 직접 산 땅은. 할머니의 대답에 민수와 민호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치매 환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땅에 대해 누군가 문의한 사람 있었나? 문의요? 응. 개발업체나 투자회사에서. 할머니의 질문에 아들들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기는 했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누구? 대한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대한개발?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누구야? 박철수라는 분이었는데. 박철수?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그런 일 하고 있구나. 아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알지. 20년 전에 나한테 사기치려다가 망신당한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데 100억에 사겠다고 했어요. 100억? 할머니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구나. 그 땅이 100억일 리가 없잖아. 그럼 진짜 130억이에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어. 할머니의 전문적인 분석에 아들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혹시 다른 기억도 돌아오신 건 아니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어떤 기억 말이야? 그 미소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로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 혹시 바다에서 떨어지던 날 기억나는 거 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 기억날 거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아들들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참,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계좌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고. 은행에요? 응.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도 다시 확인해보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경된 게 있는지. 할머니의 체계적인 계획에 아들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재산인데 내가 관리해야지.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아들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민호는 다시 긴급히 만났습니다. 형, 이제 완전히 끝났어.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전문가였다니.
그리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위조 도장도 알아보시고 치매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민수의 말에 민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일도 다 알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암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얕봤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가 은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지은이와 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아들들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내 계좌 거래 내역을 다 뽑아봤는데 할머니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실종된 후에도 계속 돈이 빠져나갔더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도 내 도장으로 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 할머니가 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녹음기를 켜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형, 정말로 괜찮을까? 뭐가? 이 계획 말이야.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 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 상태 봤잖아.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야. 녹음기에서 나오는 것은 민수와 민호의 대화였습니다. 여행 전날 밤에 그 대화였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돼? 지은이한테 다 넘어가면 우리는 뭐가 돼? 알겠어, 형. 계획대로 하자.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충격에 빠진 채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은아, 이건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형, 내일 아침에 하자. 응, 이른 아침에 산책 나가자고 해서. 지은이는? 쟤는 늦잠 자니까 괜찮을 거야.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돼. 마지막 말이 끝나자 지은이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들이 정말. 지은아, 우리가.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엄마는 괜찮잖니? 그리고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이제 할 말이 있나?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절벽에서 밀어뜨렸을 때 용서를 생각했나? 어머니, 내가 바다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용서를 생각했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너희는 나를 짐으로 여겼잖아.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그것은 요양원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너희가 나 몰래 요양원에 문의한 기록이야. 그것도 내가 치매 진단받은 바로 다음 날. 민수와 민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한 녹음이야. 내 땅을 헐값에 팔려고 했던 모든 증거가 나오자 아들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언제부터? 민수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야.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웃기지 마.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치매에 걸린 적이 없어. 전부 연기였어. 할머니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연기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시험해 본 거야. 할머니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 진단로?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했어. 나와 오래 알고 지낸 분이거든. 그럼 그동안 우리가 본 건 전부 연기였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민수와 민호는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정말 실망스럽더라.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담겼습니다. 나는 너희가 돈보다는 엄마를 걱정해 줄 거라고 믿었어. 설마 진짜로 죽이려고 할 줄은 몰랐지. 어머니, 그날 바다에서도 일부러 떨어진 척했어. 너희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머니의 말에 아들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창수 씨한테 미리 부탁해뒀어. 나를 구조해달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아들들은 할머니의 치밀함에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서 뭐해? 할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도 끝났어. 변호사요? 그래. 살인 미수와 재산 침해, 문서 위조. 모든 걸 고발할 거야. 할머니의 선언에 아들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가족? 할머니가 냉소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고 해? 가족이 가족의 재산을 훔쳐? 어머니, 너희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할머니의 차가운 선언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용서는 없다. 할머니의 최후 통첩이 떨어지자 민수와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치매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충격에 빠진 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존경했던 오빠들이 실제로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지은아.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너뿐이구나. 다음 날 오전 박순자 할머니는 약속된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은이가 곁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순자님,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친아들들을 고발하시는 거라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아들이라고요?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친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수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민호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 민수가 절규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에서 정식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살인 미수, 재산 침해, 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죄목이었습니다. 피고발인 박민수, 박민호를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들이 제출되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와 민호에게 소환장이 발송됐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은행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막내딸 박지은에게 상속합니다. 두 아들 박민수, 박민호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향후 상속 재산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할머니는 지은이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들을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용서라는 건 뉘우침이 있을 때 하는 거야.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도 걸렸다는 걸 후회하지,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아. 그래도, 지은아, 내가 착한 건 좋지만 모든 걸 용서하는 게 선은 아니야. 때로는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필요해. 할머니의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정식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박민호 피고인은 살인 미수 및 재산 침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효자로 알려진 형제가 치매 어머니 살해 시도, 120억 재산 노린 폐륜 범죄,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두 아들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할머니는 의연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제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답변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정확한 법적 처벌입니다. 가해자가 제 아들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박민호에게 살인 미수죄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또한 재산 침해 및 문서 위조죄로 추가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총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민수와 민호는 결국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할머니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들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서는 진정한 뉘우침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은 인생은 진짜 가족인 막내딸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재산에서 두 아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박민수, 박민호는 상속인에서 제외되며 모든 재산은 박지은에게 상속됩니다. 공증인이 선언했습니다. 130억 원의 재산이 모두 지은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은 돈을 저 혼자 받아도 되나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으니까. 할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렴. 치매 환자들을 위한 센터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지은이가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후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할머니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은이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만들어줬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는다. 돈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할머니가 펜을 놓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다.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됐다. 그 무렵 교도소에서는 민수와 민호가 서로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불운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차갑게 나온 거야. 가족인데. 하지만 민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니.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형도 인정해.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민호의 말에 민수는 화를 냈지만 민호는 이미 진정한 뉘우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박순자 할머니와 지은이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가족 상담센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통해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할머니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거실에서 지은이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정말 뿌듯해요. 오늘 상담받으러 온 분들이 많이 도움받고 가신 것 같아서. 그래,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들 생각은 안 나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어릴 때 순수했던 모습들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수가 5살 때, 내가 아플 때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던 모습, 민호가 초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서 카네이션을 사다 준 어버이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었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 그 순수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지은아, 나도 엄마야.
아무리 미워도 내가 낳아서 기른 아이들인데 가슴이 아프지 않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겼습니다. 그럼, 하지만 지은아,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스스로 책임져야 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있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한 자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렀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딸은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할머니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복수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